과연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이제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일 텐데요. 정민정 박사님. 네, 저는 한동안 고민이 많이 되었고 선거 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이 이슈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2030에 대한 어떤 그들의 표심에 대한 분석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많은 언론사에서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의 투표, 그러니까 물론 출구조사 결과겠죠. 뭐 그런 것들을 놓고 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그 전부터 좀 많이 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뭐 당장 어떻게 해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이슈를 가져와 보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보도들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일보에 2030은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 그 틈을 범보수가 파고들었다. 대선 표심 분석 요 기사하고 경향신문의 청년 남성의 보수화 물음표 요 기사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둘 다 전문가들의 뭐 인터뷰 내지는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의 해석에 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닙니다. 피디님 그 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네, 이게 이번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위 쪽을 좀 보시면요, 20대와 30대의 결과입니다.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오차가 있으면 감안하고 이제 볼 수 있죠. 20대의 남자의 투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이준석이죠, 개혁신당. 그다음 여자 있고 30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20대 남성들의 요 이준석에 대한 지지에 대한 이야기는 꽤 많이 했었는데 저는 또 이 여성의 투표율도 눈이 가더라고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여성이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이 출구조사상의 투표율을 보면 10.3%가 나온다는 거죠. 20대도. 그다음에 30대도 9.3%가 나오고. 그렇다면 여성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남성들에 비해서는 반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확실히 높구나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남성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차이가 꽤 많이 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20대,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해석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위한 그러니까 물론 해석 자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우경화라든지 보수화라든지 극우 성향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준석은 당장이라도 도태되어야 될 정치인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준석에 갔던 그 모든 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준석이 아니라면 갈 곳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이준석을 지지했던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꼭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극우 경향을 띠고 보수화가 돼 있고 이준석의 어떤 그런 발언들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기 때문일까? 저는 100%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같이 나눠보자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가져와 보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몇 말씀만 더 드리자면 거기에서 나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20대이기 때문에 20대 정치인이 있어야 되고 30대이기 때문에 30대 정치인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 억지로 데려왔던 게 저는 지난 정부 때 박지원 같은 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또 이제 다르다. 그 다음에 정말 지킬 게 많아서 내란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 청년들을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도 역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정책이 그들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건 그들에게 유효한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이슈들이 다 엮여 있는데 이들에게 매력적인 후보가 매력적인 정치인이 없는 이유는 뭘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근데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예, 너무 많아서 그냥 문제 쪼개서 자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문제 같아요. 자체가 좀 예. 복잡하겠다. 일단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 대안까지도 그렇죠. 지금 네. 매력적인 정책이라는 대안을 냈는데 예, 당장도 이제 나오는 얘기가 매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연 중요한 요소일까? 물론 매력은 너무나 중요한 네, 요소라서 언제나 맞는 말이 또 되는 거니까. 근데 연령 때문에 매력이 될 거는 아닐 것이다. 그럼 뭐가 매력일까?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예, 중간에 얘기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요 20, 30대 결과 일단 연령적 요인들이 많이 작동을 해서 예, 이준석에 대한 지지 그리고 보수 계열에 대한 지지 다시 말하면 범보수라고 볼 수 있는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여성에게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보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민 기자님. 그러니까 제가 아직 스스로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 수치와 이 통계를 보면서 이거를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한 유의미한 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대선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우리 대선에서 항상 제3세력에 대한 일정 부분 지지 포지션은 있었거든요. 이게 약하지만, 그리고 수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정도 포지션은 어느 정도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이준석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인과 정당의 그쪽으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건가? 약간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그러면 왜 민주노동당은 그 표를 흡수하지 못했냐, 그건 또 다른 고민이긴 합니다만, 이 표심을 그래서 특별히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지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아직 확신을 못 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20, 30대를 뚝 떼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심 분석을 했는데, 저는 20, 30대 표심을 이렇게 뚝 떼서 분석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굳이 뚝 떼서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어떤 그러면 아예 연령을 떼서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연령을 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20대와 30대의 여성 남성을 나눠 가지고 그래도 남성이 상대적으로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포지션에서 차지하는 걸로 봤을 때 어떤 유의미한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저는 약간 좀 근데 포인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개인 쓸데없이 세대별 갈등 내지 연령 성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본의 약간, 아니게 예. 그런 효과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특이점이 있는 건 확실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테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세대예요. 그렇죠. 예. 그 연령대를 아예 높이지 않고서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성별 차이도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또 높게 나타나고 예, 연령 요인에 의해서 성별 요인도 작동하지만 근데 이거는 지난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이 당선될 때라든가 지난 또 그 윤석열 이재명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었을 때보다도 더 강화된 그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어느 정도 예산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를 표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를테면 탄핵 반대 집회, 네.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 이런 어떤 나오는 어떤 젊은 층들의 그걸 봤을 때 이게 명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여의도 앞에서 모였던 그런 많은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시민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정 부분 또 예상이 갔던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근데 또 조심스러운 게 이런 통계를 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그 표심 전략이 이제 반페미니즘 뭐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참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에 관련된 그렇죠. 그 전략에 관련된 네. 거니까. 네, 확실히 이제 19대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20대 지지율은 그래도 절반 가까이 왔거든요. 네. 성별 차이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난 2022년 대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었을 때 이때부터 보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이하 남자에게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6.3분이 안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제 성별 차이가 이제 세대 차이가 함께 나타났는데 그 경향이 요번에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21대 대선에서는 20대 이하에서 남성 지지율이 더 떨어졌고 30대 이하에서 남성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여성 지지율이 그때 30대에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좀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적어도 20, 30대 남성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훅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일단 해석 차원이니까. 예. 이게 이제 이준석 요인 때문이니까. 예. 뭐냐면 지난번에도 사실 이준석 요인이 일부 작동한 거긴 하니까 윤석열에 대한 이른바 세대 포이론 같은 것들을 쓰면서 더 얘기해 보시죠. 네. 이게 약간 좀 죄송한 게 굉장히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네. 이렇게 잠깐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회담이라는 게 뭐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이슈도 또 아니라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가져온 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차분하게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을 안고 있고, 대안이야 뭐 정말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에서 이것을 왜 문제 삼냐라고 한다면, 지금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서 그 정도가 되게 심화되기도 했고, 이번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만 나열해서 보더라도,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가 윗단위로 갈수록, 민주당 지지가 좀 줄고 국민의힘 지지가 더 늘어요. 뭐 반반을 갖다 국힘 쪽 지지가 더 많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20대처럼 남녀의 성별로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세대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더라도 그래도 이제 일관된 어떤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왜 이 세대는 그것이 이렇게 다른 세대에 비해서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선거가 지속될수록 이게 지금 매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대선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민 기자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표가 정말 이준석이 너무 좋아서 찍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데 갈 수 있는 곳이 우리는 지금 너무 이 폭이 좁다라는 것이죠. 물론 20대 여성 투표 중에 득표를 보면 5.8%가 갔죠. 민주노동당에. 그것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본다면 이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도 역시 누군가를 갈망하는 거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어떤 이해나 필요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됨과 동시에, 그래서 해석도 역시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미리부터 이 얘기를 복합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어떤 취지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뭐 이 이슈, 이 상황에 주목하는 건 당연히 정치권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강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유일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젊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보였던 반감이 반전된 거, 그 차이가 나타난 거 외에 경향은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20, 30대에 이거를 보수화라고 안 하고 오히려 급진화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김내연 작가 같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급진화라는 건 이제 뒤집어 버리겠다 뭐 이제 이런 기성 체제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죠. 근데 그런 어떤 경향이 됐건 뭔가가 강화되고 있는 건 맞고 그 강화의 그 내용이 그렇게 막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러면 지지를 뭐로 해석할 것이냐. 이제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대 대표성이랄까? 이 세대가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게 딱히 반드시 이준석이어야만 한다라기보다는 이 세대는 자신을 대변해줄 뭔가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대변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반정치 성향이 표심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반정치 성향이 좀 더 강하죠. 저는 이준석이 그런 반정치 성향의 20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뭐 흔히 말하는 혐오라든가 반정치 성향을 노골화함으로써 지지를 얻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을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표심 자체가 뭐 위험하다, 극우하다 이렇게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이 공론화되기 쉽지 않은 그런 표심이 공론화된 어떤 그런 포지션이지 않나. 예전에 같으면은 밖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어떤 젊은 층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쉽지는 않네요,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개표 방송을 하면서도 약간 좀 길게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만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황희두 이사랑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제가 그때도 이제 황희두 이사한테 제가 보면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다. 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저의 그 바람은 그런 건 거죠. 황희두라는 사람이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펜코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20, 30대 청년들의 어떤 고민을 받아 안으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잘못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비판하는 것, 전반적인 그 열성적인 활동에 응원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자들을 공격하는 것에 어떤 비중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황희두 이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이준석에 대한 지지는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할 수도 있지만 되게 단순한 생각을 해본 거죠.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생각인데 이거는 미디어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안,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안이 이들로 하여금 어딘가에 모여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로 모여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팬커에만 모여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어딘가에는 다들 모여 있어. 근데 그 모여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111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같은 좀 되게 전통적이지만 되게 꼴보수적인 이런 데를 그냥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 이거는 모여있다기보다는 저는 가족관계나 지역관계 영향을 많이 받은 부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에 대한 지지는 모여있는 애들이 맞아. 주로 팬커 부류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이제 그런 블라인드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들 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수라고 저는 봐요. 그중에 뭐 한 절반 정도는 물론 다른 이미지, 허상에 가까운 이미지를 좀 좋아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로 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에 물들지 않으면서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세대적인 지배적인 관점상. 그래서 이게 111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나 세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국민의힘 지지계층.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속계급적인 그런 측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강남이라든가 또는 특정 지역, 대구의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에 의한 귀속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예전에는 그런 가족 귀속력이 젊은 친구한테는 잘 안 통했잖아요. 우리 세대는 마찬가지고 적어도 80년대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자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나 계급 귀속력이 별로 없었거든. 젊은 세대는. 근데 일부 그 33분의 1 정도 되는 쪽은 계급 귀속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전 이걸 보여준다고 보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쪽은 계급 귀속 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문화야. 뭔가 이런 식의 문화에 그냥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계급 귀속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깨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게 보수화에 훨씬 더 이제 가까운 것이고 이준석을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 부류의 공통적인 어떤 뭔가 특성이 있을까? 아니면 이건 이질적인 특성들이 모여져 있는 걸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분석과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대안하고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안을 고민할 때 민주당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충분히 보수적인 청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부서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가끔 입 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가끔 맞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었잖아요. 예전에 보면. 네. 예를 들면 부정선거론 얘기하면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 외에는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이제 개소리가 더 커지는 비중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그 나름대로.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어떤 그 고민으로 해서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런 정치인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성장하고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냥 정말 다채로운 색깔의 보수적일지라도 너무 쓰레기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몰릴 수 있는 게 약간 점프가 좀 강하다라고 느끼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많이가 아니라 예. 그런 존재가 아예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황희두 이사를 이제 사례로 들긴 했습니다만 그럼 황희두가 정치인이 돼야 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의 잘못된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낭비는 좀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뭔가를 세우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정말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인 고민, 내가 설 수 있다는 고민, 그런 어떤 주체가 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막 점핑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꼭 진보적이고 젊고 저는 그 젊다는 게 꼭 20대여야 되고 30대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뭔가 이게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어떤 특정한 태도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가 뭔가가 어쨌든 먹혔던 것처럼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런 어떤 소통의 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그것도 역시 고민되어져야 되지 굳이 말하면 정 박사님의 고민은 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못된 애들한테 가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나마라도 괜찮은 덜 애들, 못된. 그게 진보나 보수나 상관없이 덜 못된 애들로부터 뭔가 자신의 대변의 가능성을 찾는 이를테면 헌정질서 안에서 네. 조금은 보수적이거나 또는 진보적이라고 네. 하더라도 상당히 돈이 가능한 상대에게서 자신을 투영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이들에게 좀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 전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읽히거든요. 그렇죠. 네. 선택의 여지가 하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이준석만큼 안 밀어주니까요, 언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객관적인 존재가 없어서냐라는 문제인 아니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세대가 됐건 아니건. 이준석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밀어주기 좋은 조건들을 여러 갖추고 있죠. 일단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것, 그다음에 나름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는 언변도 좀 화려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어떤 그런 색채보다는 보수적인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나름의 어떤 그 보수 진영 내에서는 나름 또 참신한 면도 있고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언론들이 레거시들이 많이 주목을 그쵸. 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지금도 미디어가 이준석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포기 안 했다. 예, 예. 여전히 밀어낼.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과 좀 비슷하면서도 덜 나쁜 누군가를 원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근데 이제 정리를 그게 저도 정비정 박사님이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가면 알겠는데 전 우려하는 게 계속 그거예요. 저 논리적 점프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건 이준석 개인의 역량으로 돌리는 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준석이 잘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나름대로 이들에게 매력적일 만한 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에 그 정도 수가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야지만 또 다른 개성을 가진 누군가가 나와서 그걸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쪽보다는 미디어 쪽을 타겟팅을 하는 거죠. 미디어가 혹할 만한 그러니까 요소를 갖춘. 그게 이를테면 이준석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상 하버드가 아니라 만약에 대학을 나오지 못한 그런 어떤 근데 생각은 굉장히 참신해 나름대로 이걸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준석만큼 띄워줄까요? 약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축에는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그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자리에 갔다기보다는 그를 만들어낸 그를 선호하는 미디어적인 어떤 요소들이 이제 그 자리를 좀 강하게 갖도록 만들었고 그게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이 계층이나 연령대로 하여금 대안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게 한 가지는 좀 나오는 거는 같고요. 근데 다른 한 가지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상 저는 이 청년 세대가 이렇게까지 좀 다른 그 모습들을 보이는 건 네.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매력적인 정치인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매력을 가진 정치인이 물론 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매력이 될 수는 있겠는데 매력적인 정치인으로서 대체가 가능한 걸까? 그러니까 왜 요즘 흔히 나오는 게 왜 젊은 층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쇼츠나 릴스나 이런 거 많이 하고 그 뭐 좀 더 젊은 스피커들이 좀 많이 네.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쉽고 이제 의미 있고 재미있게 그렇게 접근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절반은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절반은 미디어적인 영역들에서 뭔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문제니까. 그게 그 사람들을 대안으로 정치인이 아니라. 왜 정치인이 아니거든. 근데 미디어의 특정 영역이 이들로 하여금 귀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것. 예. 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치인, 매력적인 정치인으로 바로 뛸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거지. 뭐 바로 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렇게 그런 말로 표현이 되면은 이를테면은 박주민은 어떨까라든가 뭐 이를테면 김민석은 어떨까라든가 또는 뭐 저기 정의당 계열이든가 뭐 이런 데서 또는 지금 개혁신당과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나름대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뭐 유승민 같은 뭐 유승민이 저는 이제 올바른 보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처럼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존의 국힘에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은 뭐 기성세대든 새로운 세대든 간에 좀 괜찮은 보수가 나오면 이들의 어떤 뭔가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통 연결되는 이야기가. 저는 그거는 되게 후순위의 문제인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어설프게나마 어쨌든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본 것은 뭐 딱히 동의를 요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 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이게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해석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대처 방안도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또 쉬운 해결책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역시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가야 되는 문제인 거는 맞고 근데 괜히 좀 불필요하게 그 매력적인 정치인 얘기를 했다가 매력적인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중심이 될 필요는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이 얘기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이건 고민은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리고 고민의 결과가 이를테면은 그 세대의 특정 세대를 대표하는 또는 반페미니즘 같은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이념적 방향성을 새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그 세대의 어린 친구를 세워가지고 앞에 그 얼굴 마담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든가 뭐 대항하는 이준석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든다든가 이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건 이미 실패했죠. 예. 사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같은 문제이신 것 같고 대신 이거를 이제 정책으로 접근할 거냐 이제 이런 미디어적인 이제 사회화 과정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그것이 좀 더 돼서 정당에 좀 더 뭐 이른테면 선택받을 수 있는 대안적인 어떤 세력들이라든가 존재들의 육성 참 어려운 일이고 스스로가 나타나야 되는 문제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더 접근이 가능한 문제냐. 요거는 이제 고민으로 남는 거죠. 예.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쉽게 뒤집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뭐 이를테면은 극우, 우리 교육이 이제 극우의 문제다라고 네. 해서 김누리 교수라든가 이런 그렇죠. 분들 얘기하시는 주장 너무 극단적으로까지 갔다라고 느끼지만 저는 경쟁 교육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있죠. 느끼거든요. 그거는 있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경쟁자로 바라보게 만들고 네. 그 중에 승리자가 좋은 학교에 가는 거고 좋은 직업을 갖는 거다라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내는 그 그게 좁은 아이들 사이에서 공정이라고 예. 예, 주장하는 거죠. 저는 이게 근본의 문제라고 봐요. 이게 근본이고 그거를 만들어낸 게 불안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회 구조가 옛날처럼 자원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거 상당 부분 동의하거든요. 이들이 편견과 혐오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는 갈라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나눠줄 자원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나눌 자원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예, 상당 부분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적인 구조를 바꾸고 이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바꾸고 교육의 측면들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추세는 쭉 갈 거라는 거죠. 저는 111 추세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건 네. 이게 뭐 정해진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에서는 계속 20대 남성의 우경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 정확한 무슨 어떤 분석인 것처럼 그래서 정말 큰일이야 끌끌끌 저 애들을 어떡하지? 예, 라는 식의 담론이 확산돼서 유리할 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민은 함부로 밝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고민이 충분히 성숙된 상태에서 뭔가 대안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확산되는 과정이면 모르겠는데 야 이게 문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슬프게도 그런 논의가 이 2030 표심을 바라볼 때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아직까지는 그 주도층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주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지만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풍토인 것 같긴 해요. 네. 그 이후에 이 이슈는 당연히 많이 쏟아질 것이고 네. 해법이랍시고 많은 게 또 나올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이들에게 어필한답시고 또 뻘짓들을 하겠죠. 하겠죠. 예. 저는 예전 문재인 정부 때의 그 후반기에 나타났던 혼란상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는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제 슉 하고 바뀌면서 이게 세대론, 그다음에 성별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 그다음에 윤석열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2년간이 이제 급속하게 이게 몰아치는 상태였잖아요. 그때 보여줬던 혼란상을 반복하면 안 되고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순한 반페미니즘선 또는 페미니즘의 누군가를 또 안 치는 선 이런 식으로 가거나 네.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겪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민주당을 예. 선대위나 지금 당선 이후에도 어줍잖은 젊은이를 땡기는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예, 예. 그렇죠. 진짜 있는 멤버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는 뭐 그대로 가는데 왜 이전에는 그런 영입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 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박아 넣는 거 있잖아. 그냥 없던 자리 만들어 가지고 뭐 하고. 근데 네. 그런 움직임은 일단 없어. 그래서 그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니까 혼란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할당하듯이 하는 거. 예, 근데 제일 할당하면은 나빠요. 그 사람이 자기 세대의 대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걸 빨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예, 좋은 자리 간다고 우리 걸 이용해서. 쟤는 도대체 뭐 어떤 백그라운드로 저기 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왔네, 나보다 못했네. 그렇죠. 뭐 이게 나오겠죠. 뭐 어디 뭐 라인을 타고 올라갔냐, 뭐 온갖 아유.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하되 정책 성과를 계속 내서 우리가 뭔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좀 강하게 가지면서 효능감이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이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새로운 정치 세력 내지 새로운 정치인들이 뭔가 지향을 가지고 이들에게 대안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은 있을 수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이슈를 꺼내주셨고 이건 한 번의 문제로 이제 끝날 건 아니니까 지난 선거를 그냥 대충 정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네. 예, 중요한 이슈로 좀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현안적인 이슈로 가보죠. 인사 논란들이 계속 많습니다. 저는 이제 논란 만들려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정수석 관련 논란이 이제 제일 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 기자님 말씀 주시죠. 솔직히 이거를 저는 양비론을 싫어하지만 저는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문제 제기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둘 쪽이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그게 예. 뭡니까?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의외로 이걸 가지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 거의 적을 상대로 싸우는 것처럼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도대체 이거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지지자 그룹도 이쪽이 네. 하나가 있고 네. 그게 아니라 하는 건 무조건 옳잖아. 일단 지지해주자라고 하는 쪽이 있고 이게 이제 강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죠. 제 생각은 일단 오광수 민정수석의 어떤 그런 이력을 봤을 때 우려를 하는 쪽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의 일종의 약간 선봉장에 서는 그런 위치인데 특수통 출신의 더더군다나 검사의 그 이력을 보면은 검찰개혁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히는 게 온당하냐. 더더군다나 앞으로 검찰개혁 같은 걸 추진할 때 검찰이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온갖 선과 연을 대가지고 그걸 저지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그 선과 연을 대려고 할 때 결국에는 검사 출신 쪽을 찾게 될 거고 그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해가 가죠, 충분히. 근데 그거 외에도 이런 우려가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충분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저는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광수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저는 그래서 네. 왜 가져왔어요? 누차 강조하지만 네. 6일째입니다. 네. 네, 6일째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민정수석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 인선도 봐야 되고 차관 인선도 봐야 되고 검찰총장 인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분리를 할 건데 아무튼 뭐 그 검찰 쪽 인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가 또 추진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런 점을 봤을 때 너무 기우인 것 같다. 그래서 싸우지들 마시라. 네.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결론은 다 괜찮아. 이해가 가는 싸움인데 싸우지 마시라. 예. 그겁니다. 다만 우려는 네. 아니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왜 문제 제기도 못하게 하냐. 그 이쪽에서는 아니 어련히 알아서 할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싸움은 전혀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싸움인 것 같아요.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는 우려가 되는 측면이 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 근데 이게 세 명이 다 그렇잖아 또 우상호, 이규현.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정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뭐 묶어 기상되니까 편하게 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솔직히 다 마음에 안 들어? 저는 다 마음에 안 들고요. 그치. 특히 홍보수석 이규현은 네. 그러니까 제 언론 개혁이라든가 이런 기대치에 봤을 때 이분은 언론 개혁과는 조금 제가 봤을 때 거리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뭐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일지는 모르겠으나 홍보수석은 언론 개혁의 보통 적이지. 그치. 주체가 하는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아니에요. 전 그래서 홍보수석은 언론 개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재명 정부의 언론 개혁은 오히려 국회 쪽에서 입법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누차 강조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언론 개혁은 딴 게 있다. 그래서 홍보수석의 언론 개혁을 또 너무 기대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건 나의 너무 강한 기대인 것 같다라고 하고 저는 별말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제 주변에
강한 또 언론 개혁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당연히 그럴 만하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이규현 그런 수석은 언론 개혁할 사람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고 그 정책을 뭐 이끌어낼 분도 아니고 네. 예. 아마도 언론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대응력이 좋은 경험이 그렇죠. 많은 네. 이제 그런 사람 보통 일반적으로 홍보수석 안 치는 방식이니까 네. 예. 그래서 안 쳤을 거다라고 짐작을 해요. 오기 전에 또 이게 누가 추천했느냐 네. 요런 얘기가 또 언론계 확 돌았거든요. 예. 뭐 그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된 게 아니라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튼 이게 필요 이상으로 좀 과열되는 측면이 있고 조금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가 이제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현 이 관점에서 저는 오광수라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요. 그래서 특별하게 평가를 하긴 그런데 그냥 뭐 지금까지 나온 거 정도로 이제 짐작을 해보면 전통적으로는 흔히 이 수석자리에 갈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무수석은 야당하고도 두루두루 관계가 그럼요. 좋을 사람이 같고 민정수석은 검찰 내부를 잘하는 사람이 같고 홍보수석은 언론의 생리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전통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수석을 임명할 때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이 갔어.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할 거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별개의 문제에 보통 불만이 많은 거지. 많은 분들이. 예. 자, 정관구님. 그래서 원하는 사람을 보낸 적도 있었죠. 네. 그러면 그래서 잘 되었느냐? 그거 역시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그래서 민정을 그래 검찰 출신 아니고 해서 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제 조국 네. 같은 경우가 문재인 정부는 다 비검사 그렇죠.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 멋지다고 했었어요. 음. 네, 멋지다고 했었어요. 근데 평가는 또 다른 문제죠. 네. 근데 사실 민정은 웬만하면 그 출신을 보내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긴 했죠. 근데 그걸 깬 사례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에서 어차피 여기 이런 인사에서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상호? 그쵸. 이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왜 보냈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완벽하게 지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야당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을 다 묵살하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웠던 거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무수석의 일은 그 일이거든. 그래서 그들도 별로 안 싫어해. 그나마 상대적으로. 뭐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건 아니라는 것. 그건 전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워낙 이제 우려되는 게 뭐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완벽해. 라는 사람이 없죠. 존재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우리의 뜻을 대의하라고 뽑은 그 사람의 의지라면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하는 걸 보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맞는 일을 잘할 정도, 그러니까 이른바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형식적인 그 자리에 그 가장 잘할 정도를 따지면 지금 보도된 대로 정무수석하는 우상호가 자기 그 자리의 일을 제일 잘할 것 같고요. 민정수석하는 오광수가 그다음 그 자리 일을 잘할 것 같고 홍보수석하는 이규현이 그다음 자리에서 그 정도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0, 70, 60 뭐 점수로 매기자면 네, 그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수석 비서관 아닙니까? 근데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이제 조언하고 막 이러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마다 스타일이 달라. 대통령이 자기 의견이 많아. 그래서 수석 비서관을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이야. 그럼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대통령이 특별한 의견이 없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석 비서관을 잘 둬가지고 예를 들면 경제수석이라든가 이런 경우처럼 그럼 정말 똑똑해야 돼요. 네, 수석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1차로 먼저 참조를 해. 나머지 사람들하고 의견을 다 잡을 때. 이런 관점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챙기고 자기 의견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구현해 줄 사람으로 뽑은 거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잘 드러난 인사라고 생각해요. 네. 어차피 판단은 내가 할 거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은 다르죠. 다르고요. 검찰 쪽은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네. 입법부가 이미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입법부에서 하는 걸 계속 가면 돼요. 특검에 입법부 그다음에 그 전 정권에서는 없었던 검사 징계법도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저는 그 시행하는 것도 상당히 검찰 쪽에 압박.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저항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저 나이브한 녀석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의 검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예. 그 다음 것도 이어서 해봐요. 네. 어떤 거요? 검사 얘기잖아요. 그래서 특검 얘기를 이거는 좀 가보죠. 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특검이 지금 파견 검사가 120명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실상의 전담 검찰청 하나를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끊임없이 지금 특검 흔들기를 시도하는 기사가 제가 지금 이 가져온 기사는 그냥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네. 양으로 따지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그 오늘 기사에서는 특검이 예산을 또 엄청나게 쓴다는 기사까지 썼더라고요. 400억 예산 연금 네. 나왔죠. 그 기사가 진짜 그게 돈이야? 네? 400억이 돈이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돈도 아니지. 그 특검 400억 400억이면 싸게 먹히는 내 거지. 말이 내 말이. 그 400억 예산 중에 네. 어떤 게 있냐면 특검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사람한테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검사라든가 이런 수사관들은 월급 받잖아요. 네. 그거를 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다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엉터리 기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특검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뭐 중앙일보 기사가 주말 동안에 굉장히 회자가 됐었거든요. 이재명 수사검사 150명이 떨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 150명이 투입이 됐는데 특검 파견 검사 120명이 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네. 이재명 수사검사 150명이 떨고 있을 정도면 이 3대 특검 검사들은 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한 60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기사가 인상적이었던 건 너무 잘해서 아니 나도 정말 그 생각이 들었어. 이걸 보면서 아니 120명이 많다고 난리를 치더니 네. 150명이 떨고 150. 있으면 어떡해.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 너무 그러니까 시비 아닌 시비를 걸고 그 중앙이 실드 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 어둠의 수호자 같은데. 이거 기술 들어간 거 아니야 기술. 저는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술 같지 않아? 기술 같지 않습니다. 기술 같은데? 네. 아니 그처럼 120명이 너무 많아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딱 이재명 수사했던 150명이 떨고 있어. 네. 너무 들으라는 듯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잖아요. 네. 저는 예산은 워낙 많이 써먹던 방법이라 저는 이거는 타격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예. 굳이 말하면 이제 좀 비열한 게 그건데 검찰 업무 마비. 예. 사람 너무 많이 빼가가지고 현장 검찰들 되게 움직이기도 되게 힘들다.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민생 전담 수사가 마비가 되고 있다. 음.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놨어요, 진짜. 예. 뭐 그런 거는 다 말이 안 되죠. 예. 요거 하나로 다 끝나잖아. 이재명 수사검사 150명. 내 말이 이거는 이건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고 나는 이 기사가 참 좋더라고. 정말 좋았어요, 진짜. 예. 읽진 않았어. 네. 제목만. 이 기사 쭉 보면은 제목만 그냥 봐요. 다 검사들 실드 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좋은 어떤 바로미터가 된 건 분명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언론의 상은 사실 많이 이런데 예. 특검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거죠. 네, 특검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상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정미정 박사님 보시기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뭐 너무 많다 적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통과가 되었구나 특검이 이 정도. 저는 뭐 특검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네. 적극적으로 특검을 하기 바라는 분들을 일단 제외하고 나면 특검에 대한 반대 내지 뭐 회의론 뭐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 뭐 이거는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 뭐라고 그럴까? 이건 태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그에 반해서 특검이 제대로 이제 공포돼가지고 특검법이 공포돼서 특검 인원 구성되고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달라질걸요?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이거에 의해서 한동안 그렇죠. 그 뉴스 씬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벌써 경찰은 윤석열한테 나오라고 그러니까 소환 통보했고 왜 안 나갔잖아? 안 나간다니까 또 나오라고 지금. 여러 번 안 나간 다음에 바로 구속하면 돼요. 네, 바로 제가 봤을 때 체포하면 체포할 돼. 겁니다. 진짜. 예. 그 기세예요, 진짜. 저는 특검이 체포하기 전에 특수본이 체포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네. 검찰이 가로채기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시작하기 전에 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약에 경찰이 계속 그렇게 부르려고 할 때 그래야 내가 먼저 잡았다는 얘기라도 하지. 검찰이 뒤통수를 엉뚱하게 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건희를 저는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집단이라고 봐요. 누구든 뭐 빨리. 일단 비화폰 문제 가지고 그 특검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경찰 특수본인가요? 그렇죠? 예, 특수본. 예, 거기에 노력이 아마 당분간은 있을 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특검 국면으로 네. 이제 넘어갈 텐데 특검 사람을 구성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한꺼번에 또 여러 사람들을 구성해야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아마 나머지 일주일 또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미정 박사님 이거를 또 가져오셨어요. 예, 네.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 그냥 그게 다죠. 네. 대통령실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기자들의 질문하는 모습도 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짝짝짝. 아니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외람이들의 얼굴을 우리는 잘 확인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들이 됐잖아요. 네. 보도들이 참 건조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러기로 했다. 그래서 뭐 뭔가 우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없어. 마음에 듭니다. 네. 네, 그 좋습니다. 딴지거는 보도들이 이제 일부 있긴 약간 있는데, 뭐 그쵸. 뭐 기자들의 위축이라든가 이제 낙인 찍기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고. 이건 아마 단체 명의로 조금 나오다가 말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민 근데 기자님. 대놓고 막 말을 못 하던데요. 가장 그 어처구니 없는 기사는 정미정 박사님이 너무 사랑하는 한국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딥페이크 네, 저거. 딥페이크가 우려된답니다. 네, 그리고 아. 쇼츠 등으로 박제하는 행태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일부 교수 워딩을 따긴 했습니다만 카메라 촬영을 하더라도 악용하게끔 하지는 않도록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하라는 겁니까 이게 대체? 야 근데 역시 한국일보는 정말 실망을 시키지 않아. 진짜. 저 기사는 약간 독보적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웬만한 기사를 다 봐도 별 말이 없었거든요. 네. 약간 조금 이렇게 한두 줄? 야 저거는 내가 못 봤네. 압도적인. 그러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걸 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네. 그러니까 언론인들 또는 주요 언론사들의 기자들 또는 편집진들에서는 속으로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렇게 어떻게 정부를 그러면 이렇게 길을 잡아 세우지? 예, 원래 브리핑 룸에서 대변인만 좀 닦아 세우면 알아서 먹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을 직접 잡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 세워야 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다시 네. 말하면 우호적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호적인 척이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 되겠다. 야, 기회만 되면 이제 우호적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른바 홍보 전략으로선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홍보 전략
그러니까 언론과의 대언론 관계를 스무드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바로 연맥이는 그런 식의 일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맥인 것처럼 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대언론 문법. 윤석열이야 워낙 뭐 진짜 그쵸. 이상한 방식을 쓴 거고 네. 잡아 패면서 계란이나 먹이는 거기에 대한 언론의 대응이 웃겼던 게 더 문제지. 네. 이른바 정상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홍보석이 이제 또 설명도 많이 하고 뒤에서 티타임도 많이 가져주고 막 제대로 응해주고 약간 프렌들리한 액션도 좀 보이고 이런 식의 과정을 쓰는 게 홍보 전략이니까. 네. 근데 그런 홍보 전략을 써야 할까? 그냥 근본적으로 좀 다른 홍보 전략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 예, 이게 있는 상태 속에서 매겨버린 거지 뭐. 저는 기자들이 뭐 이거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뿐만 아니고 어디 출입 기자들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백브리핑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질의응답 끝나고 이제 비공개로 해가지고 쫙 설명하고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냥 카메라 갖다 대놓고 거기서 그냥 투명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얼굴 노출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는 얼굴 노출 안 한다 그러고 이게 기자들이 자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피드백이 바로 오더라고요. 예민하죠. 네.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자들은 자기가 닦아세우는 그 공인들은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일만의 눈도 안 떼야 되고 맞아요. 뒤에 숨어서 사람만 조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약간 블랙용. 예, 그러니까 유명하고 영향력도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안 알았으면 좋겠어. 맞아요. 네. 유명하고 싶은데 많이 안 알았으면 좋겠어. 요 태도거든요. 그렇죠. 도둑놈 심보죠 그게. 응?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카메라 생중계를 해버리면은 질문 준비도 꽤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냥 툭툭 이상한 질문 던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고 이러면 이제 망신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유튜브 예, 뭐 논의 중이다 정도 나와 있던데요. 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뭐 기준 같은 거 설정하기가 아마 좀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즉물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즉흥적인 괜찮은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한번 반영해 보자라고 반응한 것은 좀 아니길 바래요. 그러니까 큰 규모의 나름대로 대언론 전략과 상이 있어서 맞아요.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건 지금 해도 돼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면은 저는 환영하는 거고. 왜냐하면 언론도 사실 대놓고 반대하기는 되게 민망하거든. 네. 그래서 이걸 다룬 기사들이 그냥 다 고만고만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소관,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 대한 어떤 나름의 설득력, 그 우호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게 마음을 좀 잡을 필요는 있거든요. 우리는 당신들한테 숨기는 거 없어. 그리고 되도록이면 되도록 많은 것들을 알려줄 거야. 당신들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잡아 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진 않을 거야. 탄압도 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획득하는 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 번이라도 신뢰했던 대통령이나 정부가 있었을까? 다 자기들이 뭔가 잡아 돌리려고 했었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공법으로서의 그런 대언론 관계를 가지기란, 교과서적인 대언론 관계를 가지기란 이미 우리나라 언론 환경은 지극히 망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나는 내가 바람직한 대언론 관계는 이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나름의 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아직은 언론의 힘이 굉장히 셀 때니까 완전히 뭐 조리돌림을 했죠. 네.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자기 원칙과 상이 있으리라고 좀 기대하고 그 가운데서 나온 거였다면 저는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기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게 짧아요. 5년 전이 아니거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잊었을 때쯤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전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났을 때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했고 기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외람됐었잖아요. 기자들이.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카메라가 들어오면 어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민주주의는 점점 더 이제 투명성의 원칙에 이제 기초를 둬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잘못 기대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100% 투명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럼요. 모든 정보라고 하는 거는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기본 구조예요. 근데 방향이 투명한 방향이어야 되지 모든 게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숨기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숨길 수밖에 없는 건데 또는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밝혔다고 또 난리치는 그런 일들이 되거든요. 예. 방향은 투명한 방향이다. 다만 모든 것들이 투명해지는 것이 올바른 건 아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기 선택이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정치 데스크 주요 이슈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말하면서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냐 이러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들었어? 뭐 얘기할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낫지 않습니까? 예. 아이, 제 주변에 또 이게 혈기왕성하고 뭔가 의지가 굉장히 기준이 높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보면 벌써부터 막 아까 교수님 얘기한 그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지지를 철회한다 이러고 벌써 막 그래서 아유, 그 성질 급하시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예. 조금 톤 다운 하셔라. 예. 그리고 100만 년 만인 것 같아요. 음. 어떤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는 이렇게 봐요. 나의 생각이 그렇지. 달라요. 네. 이런 얘기를 한 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얼마만이에요. 네. 다 이게 뭐냐 이런. 그러니까 이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막 이러면서 버려. 막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 우리가. 네. 네. 몇 년 동안 계속 한 것 같은데. 2년 반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또 앞으로도 목표 삼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 특히나 정권 초반기에는 아직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실제 행동을 봐야지 아는 거니까 아직 인선도 명확하지 않고 조직도 덜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갖 얘기들이 나와요. 방향성에 관련된 그 방향성 중에 몇 가지 흐름을 딱 일별하고 그 중에 우리가 결정을 봐야 될 것들은 결정을 보고 우리가 결정 분당 물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으면 하고 아니면 이건 아직도 그냥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다만 의미 없는 의견들을 배제하는 거.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 데스크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역할들. 지난번에서는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떤 정치적 전략을 짜야 되느냐, 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거에 관련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줄기를 잡으면 이 줄기가 괜찮은 줄기인 것 같아 라면서 지지할 것 그리고 지켜볼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 데스크의 이제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 데스크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시사 편집회의로 다시 만나겠습니다.